여러분, 이창용 이러면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제통화기금의 아시아 태평양 국장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서울대 교수도 했고요. 그리고 2008년에는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가 부채에 대한 섬뜩한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에 대해서 이창용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아태 국장은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을 미국이나 일본처럼 볼지 아니면 멕시코나 터키처럼 볼지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고요?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은 경제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중립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한국을 국제금융시장에서 판단할 거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처럼 보아서 외국인들이 계속 투자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멕시코나 터키처럼 저기는 안 돼 하면서 다 빠져나갈 것인지 여기에 판단은 국제금융시장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한 발 물러선 그런 모양새가 보이지만 결국 말입니다. 국가 부채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이창용 IMF 아태 국장은요. 논점 자체를 선진국 대비해서 대한민국이 부채 비율이 낮은 거 맞다 이거예요. 일본은 258%고 그리스는 213%다. 이탈리아도 156%고 미국은 127%인데 대한민국은 49%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보기에는 선진국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듯 보인다 이겁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거론하고 있죠.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더 풀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선거가 끝나고 나면 100조든 200조든 계속 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으로 풀고 기본대출로 풀고 계속 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베네수엘라 304%입니다. 망했죠? 망했습니다. 그리스 213%입니다. 최악입니다. 지금 최악. 이탈리아 156%입니다. 언제든지 국가 부도의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예요. 여기도요. 일본 볼까요? 일본. 일본은 258%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20년이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악의 수순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낮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기축통화가 아닌 이상 이게 빠르게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금 전망한 바에 따르면 말입니다. 2030년에 가면 58%가 되고요. GDP 대비. 2050년에 가면 121.3%가 되고요. 2060년에 가면 168.9%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지금처럼 했을 때, 지금처럼이 아니라 앞으로 또 외환위기라든가 코로나 위기라든가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 이것보다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국가 부채는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장성 기금을 그대로 지금처럼 유지했을 때 이렇다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위기가 한 번 더 닥치면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를 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창용 국장은요, 국가 부채 비율 40%, 박근혜 대통령 때 계속 이거를 마치 말입니다. 마지노선인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선택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가 부채 비율 40%를 금과 옥조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금과 옥조. 그 정도로 부채 비율 40%를 지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은 투자해도 좋은 나라야, 재정이 굉장히 탄탄하고 수출을 잘하는 나라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분단 사태에서 사실상 가끔 돌발 사태도 터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그래서 40%를 지켜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40% 근거가 뭐냐,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실 선진국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부채 비율이 60% 유지해야 된다, 개도국은 50%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암묵적인 약속 있잖아요. 이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깨졌습니다. 선진국들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러면서 개도국의 50%도 깨졌고요, 대한민국의 40%도 그래서 깨졌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재정 준칙이 이제는 쉽게 말하면 쓸모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쓸모가 없어졌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그렇지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50%, 60%, 70%, 80%, 100%까지 가는 것,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 이것은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부작용이 대한민국에게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결국 국가 부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섬뜩한 경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창용 국장은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부채 비율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우리는 기축통화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터키처럼 나라 경제가 폭망하든가 저는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미국이나 일본처럼 볼지 그렇지 않으면 멕시코나 터키처럼 볼지 그것은 금융시장의 판단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은 달러라는 패권을 쥐고 있고요. 전 세계의 경제 패권까지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하고 대한민국은 분명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비교 가능하죠. 비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축통화고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비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일본하고 비교한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부채 속도가 계속 늘어나면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처럼 볼 수도 있고 좀 더 심각하게 하면 터키처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하향 곡선을 계속 그렸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경제가 계속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성장, 저물가,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디플레이션을 한 번에 빠지면 다시 회복하지 못하잖아요. 재정적자는 재정적자대로 늘어나면서 성장은 곤두박질 치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나쁜 수치예요. 여기다가 터키처럼 반미하면서 경제 봉쇄하면 리라와 폭락하잖아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요즘 같은 시기에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19%인 금리를 14%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라화, 자국통화의 가치는 폭락을 하고 지금 연초 대비하면 연초 대비가 아니죠. 작년 1월 대비 12월이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날 정도로 리라화가 완전히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이창용 국장은 금융시장의 판단의 몫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속내를 읽어보면 말입니다. 일본처럼 부채가 많으면 잃어버린 20년이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터키처럼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의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상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피해를 본 사람, 굉장히 어려운 사람, 여기부터 먼저 지원을 해서 그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뿌린다고 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돈을 무조건적으로 선거를 위해서 그냥 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해를 본 계층에게 두텁게 그리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창용 국장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저는 핵심적인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중장기적으로 정세 협의가 돼야 된다는 정세. GDP 대비해서 말입니다. 조세 부담률 내지는 국민 부담률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 와중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결국은 조세 부담률이나 국민 부담률을 올리지 않고는요. 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예, 돈을 적재적소에 예, 아주 잘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세금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충격적인 섬뜩한 경고를 내세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예측도 많이 해요.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IMF 같으면 웬만하면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접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섬뜩한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